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르스 특보로 이어갑니다. 함께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황정영 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 기자, 메르스 지난 주말이 고비다 얘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 또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했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하지 않고는 이제 숫자가 헷갈릴 정도인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진된 환자가 150명이 됐습니다. 오늘 5명이 추가로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메르스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서 옮았고 나머지 1명은 그 메르스 환자 사망 직전에 그 심폐소생술을 했던 간호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50명 가운데 5명이 4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고요. 완치 퇴원자는 14명. 그래서 150명 확진자 가운데 지금 총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120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에는 메르스 확진자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았는데 이제 점차 추세가 10대, 20대, 3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메르스 하면은 젊은 층에는 좀 상대적으로 감염이 덜하다 하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게 좀 깨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하 환자가 지금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6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를 분석하기로는 의료진과 보호자, 지금 30, 40대들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의료진과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하고 젊다라는 그 분들이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대에 건강했던 그 평택 경찰분하고 또 한 분이 삼성 서울병원 의사분이시죠. 38살이죠. 예, 그 30대 두 분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폐 보조기인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면역력이 강한데요.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이 밝히기로는 면역력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지금은 이제 마음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면역 작용이 활발해서 더 병을 악화시킨다. 참 알 수 없는 병인 것 같은데 또 황 기자, 주말 사이에는 일가 친척 전체가 또 감염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병문안 문화와 연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66세의 A 씨가 환자가 그 폐렴과 폐암 증상으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씨의 병문안을 위해서 그 부인인 B 씨가 해당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그 메르스의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B 씨와 함께 동행했던 아들 C 씨와 D 씨도 있었는데요. D 씨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C 씨의 경우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 확진자 중에서 환자하고 동생까지도 2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확진자가 1명, 2명, 4명. 네네. 정말 일가족이 아주 메르스에 아주 모두 감염된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자 병문안 아무래도 가게 되면 가족들이 다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차제에 이런 문화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메르스로 인한 격리 대상자가 5,000명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리자들이 많아졌는데 일탈 행위를 하는 격리자들이 많아졌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40대 메르스 환자가 검사 도중에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더욱이 스스로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던 환자인데요. 그 보건당국의 어떤 그 조치를 무시하고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그 검진하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한 2~5시간 만에 집으로 탈출을 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환자가 1차 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한 10여 차례 계속 통화를 해서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결국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 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60대 환자가 경찰에 강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긴 뭐 지금 한 번 격리가 되면 최소 2주 이상 격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게 가중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황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4차 감염자인데 벌써 이미 4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보건당국, 의료진에서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50명의 확진자 가운데 지금 4차 감염자가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평택경찰 같은 경우는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요. 의료당국은 일단 지금까지 그 4차 감염자의 경우에는 그 구급대원과 운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모두 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수가 높아지면은 감염 그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계속 밝혀왔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오히려 1차 환자보다 2차 그 환자에 의한 전염 접수가 70명이 넘어서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황 기자가 지적해 줬던 것처럼 바깥 70명 환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는 14번 환자와 같은 슈퍼 전파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또 다른 슈퍼 전파자로 우려되는 그 환자가 총 3명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병원에서 이송 요원으로 근무했던 그 이송 요원이 9일 동안 그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그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이송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대청병원에 파견됐던 IT 그 업체 직원도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한 700명 넘게 그렇게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예. 또 4차, 5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삼성병원의 의사입니다. 이 의사의 경우에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진료해 왔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한마디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서 한시라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안철수 의원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WHO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본인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국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저지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뭐 안철수 의원이 그 의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가 재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가서 그 한번 알아보겠다가 좋았는데 그 당국이 뭐 그 대상자가 아니다. 뭐 주로 언론인들 상대로 미디어를 상대로 하는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두 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당국도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뭐 미디어 언론인은 아니지만 그 방문을 했다면은 뭐 자리를 마련해서 그 듣게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예. 굳이 못 들어가겠다. 이게 뭐 어디 그 법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다가 언론인들한테 전해 듣고 본인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 말을 했죠.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얘기했는데 수긍하겠다. 그랬죠. 우리 한때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던 사람은 그 안철수 의원은 뭐를 좋아했습니까? 그 탈권위적이고 정말 소탈한 그 정말 참신한 정치인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 발언 듣고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그 진심으로 찾아갔지만 그 나중에 발언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아쉬웠다. 예. 또 조국 교수는 또 트위터로 응원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누구나 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차라리 이런 네. 결과는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WHO의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발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 내용이 나는 이런 점이 가장 궁금했는데 네. 이런 점은 좀 빠졌다 해서 아쉬웠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했으면은 훨씬 더 돋보였을 텐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뭐 국회의원 배지가 벼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실수 아닌 실수라고 일단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에서도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자리가 엄청난 무슨 뭐 비밀 자료, 비밀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좀 공개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저게 정부 행사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의 행사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의 그 인터뷰, 언론 기자회견은 이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기자들만 일단 들어오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안철수 의원도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오게 한 걸로 그건 안철수 의원이 사실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그 당국의 관료주의적인 발상이죠. 정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그 비밀 그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국회의원하고 언론인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고 언론인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그 귀가 되는 건데 이런 점에서는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안철수 의원 자리 연합뉴스 TV 기자협회 딱 앉히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뭐 계속 소통의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안 의원이 좀 찾아갔던 건 아닌가 본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사실 메르스 사태가 대권을 향한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요즘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 원장님 사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떻게든 조금 이미지 정치 벌써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박원순 시장의 그 야밤의 그 기회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감염병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메르스의 정치학이라 이런 이런 그 정치공학적인 소닉을 따진다는 게 사실 좀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주어진 뭐 현실이니까 일단 분석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국밥도 먹고 현장으로 조용히 가는 스타일, 사후의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시장 따라하기 같은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비교를 해보면 네. 박원순 시장은 약간 선동성을 겸비한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또 그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초기 환자를 갖다가 평택 지역, 오산 지역,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네 분들의 그 주요 정치인들, 행정가들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여러 지도자들 요즘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는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 메르스에 대한 그 범정부 대책본부는 정부에서 지금 차려져 있고 또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대행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지도자지만 뚜렷하게 뭐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모임도 만들고 해서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하게 민생 속으로 파들어가서 국밥집도 다니고 뭐 네. 병원도 그 큰 병원 말고 작은 병원 같은 데도 의료진들 격리하고 참 좋은 모습 네, 보였고 네. 박원순 시장도 그 밤에 발표할 때는 저는 약간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갖고 봤습니다만 결국은 삼성 서울병원 사태를 그 집중하게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점수를 좀 줘야 된다. 평가할 물론 부분이 있다. 예, 35번 의사와의 문제는 조금 그 잘못됐지만 포커스가 결국은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의 확진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 서울병원의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점을 그 포커스를 맞추게 한 점은 박원순 시장의 그 어떤 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문재인 대표도 아주 진지하게 지금 정부 여당을 잘 그 돕는 것 같고 이 와중에도 가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는 거. 요즘 우리 정치 지도자 모습이 이 그 메르스 파동에도 저는 괜찮은 행보를 보인다. 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일부 의료 진보 단체란 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을 고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박원순 그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뭐 그 정확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네, 저는 네. 정치적인 행위를 보고 싶고 우리가 법 위의 그 높은 개념이 항상 그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대통령의 특사라는 게 항상 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인 그 행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칫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 괜히 또 그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보고 싶고요. 박원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 결과도 고려를 해서 네.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즘 대선 지지율이 매우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하향 추락세를 가다가 최근 2주간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19.9%가 나왔죠. 지금 보면서 박원순 시장이 하락세에다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1등을 고점을 찍은 상황인데 이런 민심의 흐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월 4일 밤에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삼성병원의 그런 그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그런 공로를 통해서 이제 야권 그 진보 진영에 많은 지지자들이 결국에 문재인 안철수 쪽에서 결국 박원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보면은 호남 전라 지역에서의 20, 30대 젊은 층들이 예. 박원순에게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이제 지지율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좀 더 지속적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네. 1565명이 하나도 감염이 안 돼버리고 네. 35번 환자의 그 의사의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중에 진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네. 좀 저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하고 대비되는 또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올라가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이거는 민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대통령이 저는 억울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태는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이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네. 굉장히 운이 없는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한 가지 대통령 책임이 있다면 저는 공무원들을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정권 잡은 이후에 긴장감을 주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의 한 원인도 공무원들의 어떤 그 복지부동 그 안이한 자세, 무사한 일, 이번 그 메르스 파동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조직을 관료 사회에 대한 긴장감을 주지 못해서 이런 점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일말의 책임을 국민들이 정확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콘크리트 지층의 맨 밑바닥까지 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30%.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말 그대로 30%면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인데 그것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말 그대로 조기 레임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한때는 29%까지 간 조사도 있었죠. 예. 그거 생각하면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가 저렇게 높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쓸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메르스 하나만 보더라도요. 예.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똑같이 메르스가 일어났어요. 4월 28일 날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견되고 5월 2일 날 확진이 되면서 바로 즉각 공개했습니다. 즉각 공개하고 두 번째 환자가 5월 7일 날 발생해가지고 5월 17일 날 2명의 환자 발생해서 완전히 진압했거든요. 15일 동안. 근데 우리는 15일 동안요. 질병당국이 숨기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걸 이제 SNS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그런 실망 지수가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그건 결국에 대통령의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공직사를 다시 잡아서 보건당국, 나머지 행정당국 확실히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모든 일을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대통령이 진짜 더 저는 채찍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된 뒤에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좀 곰곰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국회법 개정안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오늘 넘기기로 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야당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잘했다. 지금 우선 메르스 파동 때문에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요. 이 와중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굉장히 보류가 돼 있었는데 야당이 이제 큰 틀에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서를 읽고 그 맡겼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 맡겨서 잘 그 합의를 해줬는데 저는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메르스 파동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국회법 개정은 그래도 작은 거다. 이런 거 볼 때는 여야가 이거 빨리 넘겨서 또 정부도 같이 함께 네. 힘을 모으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되면 나중에 또 하면 되거든요. 네네. 국회법 개정을 잡고 시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분리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정 교수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네. 이정걸 원내대표가 바로 저런 길을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권 장애투쟁이 아니고 정말 국회를 현장으로 생각하고 원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국민들한테 여야가 심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그런 길이 어찌 보면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제시하는 길이 정치 현장에 있어서의 야권이 가야 될 제3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번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여야의 노력을 전부 평가하고 정말 이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정말 청와대가 한번 평가해야 된다. 아니 다시 그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가 이번 주 넘어오게 되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국무회의의 어떤 결과가 지금 내려질 것 같은데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정 교수님 네. 어떻게 됩니까? 청문회에서 야당이 한 방 못 터뜨렸죠. 이건 야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메르스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방이 없었는데 결국은 또 이 야당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 국회에서 그 결국은 마지막에 오케이 목적인 결투가 뭡니까? 표결 처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표결에 임해서 뭐 저는 나오든지 아니면 개인 의사에 맡기든지 해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보여줬다는 그런 결과에 책임을 진다면 네. 그 표결 처리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르스라는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황교안 장관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야당이 이제 표결 참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가는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민 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권이 그 거부안에 아니 중재안에 갖다가 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썼듯이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 교수님 말씀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거는 인사 문제라 찬반 토론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해서 거기서 반대 표시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긴 뭐 이완구 전 총리 때도 표결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표결 않고 넘어가기도 참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